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했어요. 저 이게 안경도 2개 쓰면서 돋보기 쓰는데 오늘 일단 출연하신 분들 소개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인사해주세요. 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요정. 조금 전에 보이는 라디오라고 립스틱 발랐습니다. 김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네, 티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네. 바르나 많아요. 생기가 넘치세요. 생기가 넘쳐요. 네. 고마워요. 역시 막걸리밖에 없네요. 역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아주 훈훈해지네요. 네.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그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정체 공개.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외로워도 쫓겨나도 나는 취재할래. 캔디 기자 말고 삐삐 기자 하겠다는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그렇죠. 김현희 기자. 김현희 기자 드디어 화면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회팀의 김연희 기자입니다. 왜 그래요? 네, 정말. 굉장히 기자다운 그러네. 차림에. 그러니까 아니 기자. 아침에도 춘천에 갔다 오는 길이래요. 취재한다고. 진짜. 시사인 기사는 김현희가 다 쓰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김현희가 뭐 연이 하는 없으면 안 거예요 돼. 지금? 늘 최강기 진행자의 구박을 받고 있는. 그래도 선배가 구박을 해야지 또 열심히 또 일하니까요. 네, 이러니까 결론은 또 김현희만 일하는 거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사인 팟캐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퍼랭이 토끼님 그리고 박현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께 박수. 예, 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서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참 많은데요. 연필깎이 5님께서는요. 정기 구독이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도 몇 년째 방송일까? 헤아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못 읽겠다. 자기가 노안 사회자. 못 읽겠네. 연필깎이 55님께서 정기 구독이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도 몇 번째 방송일까 헤아리지 않게 자연스러운 제 삶이었으면 합니다. 힘내시고 유쾌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제 옆엔 시내21과 시사인이 있네요. 편집국장의 편지보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네, 걸 감사합니다. 안쪽에 보실 이유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이로 다 함께 응원해 진짜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그렇죠. 네, 또 잡지 시장에 그렇죠. 큰 보탬이 되시는 그럼요. 거니까요. 예. 살아나야 합니다. 활자 매체들이. 또 괜히 또 이런 얘기했다가 뭐냐 막 이러면서 달려들지만 좋은 잡지에 두 개다. 네. 은율 에미님께서 또 써주셨어요. 시사인싸 믿고 듣는 팟캐 열심히 구독할게요. 은유래미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별6님께서는요. 시사인 보기 전에 기자들 이름을 먼저 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기자들의 이름을 본다는 얘기일까요? 김은지 기자? 그냥 바이라인을 김현희 제일 기자? 먼저 보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사 제일 위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때 이제 그 기자들을 좀 찾는다 이런 네, 나는 또 이렇게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네, 독자님. 네, 오랜 그쵸, 그쵸. 독자이시지 네. 않나 싶은데요. 못된 생각을 난 좀 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김은지 패스, 김현희 패스 이런 거 아니겠지? 김연희 오타 없나. 네, 하여간 우리 별6님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님16님 시사인 구독한 지 7년째. 박수. 네. 팟빵은 맨 처음부터 들었고요. 박수. 네. 이 둘이 만났네요. 요즘 바빠서 잘못 읽고 쌓아두었는데 오디오로 만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팟빵은 출퇴근길 친구이면 집안일 할 때 노동요 노동이라도 힘차게 일해보세요. 이럴 때 집안일 할 때 이런 노동요는 좀 짜증나겠다. 네, 그래요. 저희가 방송을 잘하면서 이게 노동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두사님께서는요. 가로치고 영어 아이디. 네, 영어 아이디. 네, 저를 무시하는 거죠. 네, 한국어 써준 거죠. 네. MB집 앞에서 100시간이나
역삼동에서 조그만 죽집을 하고 있어서 논현동 쪽 배달도 자주 가는데 피곤하실 텐데 항상 밝은 모습 너무 멋졌어요. 어머, 진짜 그거 보셨나 감사하네요. 보다. 네. 시간 그 앞에. 기억해요. 아 정말. 직접 찾아오셨어서 아. 예, 저희가 3일 연속으로 저희 그러니까 죽집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우, 그래서 세상에. 저희 식사로 죽도 갖다 주시고 아, 너무 감사한 예, 분이다. 그 커피도 챙겨주시고 초콜릿도 아, 챙겨주시고 아, 해서 예, 진짜요? 저희 기억하고 있어요. 와, 진짜 감사하네요. 주진우, 김은지 기자님 등을 통해서 시사인을 알게 됐는데 신이 뻗치기 기자님들도 선배들처럼 좋은 기자로 성장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사인 파이팅. 뭐 애정이 뚝뚝뚝뚝 묻어나는 분이에요. 신입 기자 아니고 신입 뻗치기 아, 기자. 그러니까 뻗치기만 계속하라는 얘기인가요? 잠시 후에 영광의 주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드 두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죽집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죽은 아무래도 역삼동까지 가서 사 먹는 게 저희 제일 한번 먹으러 맛있는 가야 것 될 것 같아요. 제일 아, 맛있는 것 정말요? 같아요. 네. 예, 예, 저희가 한번 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맛있었어요. 네, 저. 저희 한번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침 넘어가네. 네. 최명희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먼저 떠오르죠. 떠나버려서 섭섭 열심히 들을게요. 믿을만한 언론이죠.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주진우 기자도 뭐 잠깐 거리를 두지만 또 곧 또 저희들 함께하니까요. 함께 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퍼랭이 토끼님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가 너무 귀여움. 광고 좀 해요.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우리 죽집 먼저 해야겠네요. 자주 댓글 죽집은.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후원 키씨도 맞아요. 2번이나 쏘신 것 우와.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진짜 보셨죠?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네. 면밀히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좋아요와 후원을 동시에 해주시면 김은지 기자가 저렇게 챙겨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특히 감사드리더라고요. 여러 차례 아유, 남겨주셔가지고. 그럼요, 예. 그럼요. 쟁기님께서는요. 순위 좀 올려주죠. 댓글 막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좀 친인척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런 댓글 부대는 좋은 거예요. 좀 눌러주세요. 네, 완배의 속살님께서는요. 지금 윤지호 씨 기사의 주요 댓글이 여성계는 왜 조용하냐는 건데 모든 걸 미투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가져가는 건 고개를 갸웃하게 하지만 그래도 여성 진행자들만 하는 수다 자체가 신선하고 김은지 이거 가로 열고는 거들뿐 거드는 기자로 나왔어요. 김은지 굉장히 기자는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청취율 찍혀 있는지 1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지난번부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견제하시는 얘기한 건 하세요. 메이저 언론답게 능숙한 진행이 아주 좋네요. 다 같이 웃을 때 유쾌하고요. 뭐죠? 당위에 기대지 않는 언론 기대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말을 내가 못 읽어요. 옆에서 꼭 챙겨줘요. 네. 쟁기님이 또 남기셨어요. 댓글이 되게 많네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저번 주 잡지 보고 알았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영상도 나가고 또 이렇게 하면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김은지 마타리 선배 왜 톱받침하고 있어요? 되게 신경 쓰이네요. 예쁜 척하고 진짜 있어. 너무 신경 쓰이네요. 진짜. 신경을 안 야, 쓰려고 우리 했는데 예쁜 척 이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 지금 핑크 색깔도 입고 왔잖아요. 그래. 핑크 평상시대로 해. 그러니까. 평상시도 윤원선 에디터는 굉장히 굉장한 패셔너블한 패셔니스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회사에서 굉장히 패셔너블한 회사에서 사인에 있는 이런 분 없거든요. 말이 더듬잖아. 네. 왜 더 눕는 거야? 엄청 신경 쓰여. 너무 신경 쓰여. 나 아침에 옷장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라 오늘. 좀 알려주시지 그래요. 혼자만 알고. 그러니까 보는 라디오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의 이런 조합을. 취재원 만나고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학부모 회의 가는 줄 알았어요. 요즘 이렇게 학부모 회의 갈 때 이렇게 차려입고 가잖아요. 취재원 만날 때도 이렇게 차려입고. 저 결혼도 안 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혼에게 무슨 예를 말씀하시는 들어서. 거예요? 앞에 좀 잘라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 때문에 우리가 편집해야 될 때 굉장히 늘어났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취재원 만날 때도 의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막 차려입고 가요. 뭐 오늘도 차려입은 가는데. 뭔가 이제 기자 같은 느낌이 바바리 코트니까. 개중에 재밌게. 기자 같은 느낌을 주는 같은 바바리 코트. 신뢰를 주는 옷을.
그럼 김은지 기자가 지금 입은 옷은 기자 같은 옷인가요? 좀 패딩 너무 추워서요. 아침 방송 3월인데도 네, 너무 새벽 추워요. 방송. 그렇군요. 새벽 방송. 네. 그거 내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새벽 방송만 위해서 나오잖아. 오늘같이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아니, 김은지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몰랐다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광기 미리 선배가 공지를 약간 한 번 더 견제가 드렸어야 있어요, 지금. 되는데. 견제가. 아니 무슨 사회자가 출연자를 견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도대체. 아니 이것들이 언니한테 지금 조용해. 오늘 오디오가 너무 많이 겹치고 좀 앞에를 많이 잘라야 될 것 알겠어요. 같아요. 시끄러워요. 네, 빨리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굉장히 카메라가 생기니까 아, 정신이 새로운 현상이 없네요. 생기는 네.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픽 코너이죠. 네,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떤 뉴스를 본인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시죠? 네, 그렇죠. 예.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요. 이제 그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아니 근데 이 사건은 2013년에 마무리된 사건 아니었나요? 마무리는 아니고 시작된 사건이긴 시작된 했어요. 사건이에요? 네. 근데 13년이면 벌써 그게 6년 그렇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억 네. 속에는 이미 지난 사건 뭐 이런 걸로 알고 네네. 있었는데요. 네. 검찰 과거사위가 요새 장자연 씨 사건이나 음. 혹은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시끄럽고 주목을 많이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뤘던 사건이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는데요. 검찰 과거사위가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네. 이것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망쳤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아마 워낙 예전이어서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잠깐 좀 짚어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2013년에 취재하면서 정말 놀랬던 게요. 아직도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정말 많이 이게 했어요. 무슨 유신 시절도 아니고 쌍팔년대 얘기도 아니고 2000년대 간첩이라뇨. 그래서 솔직히 이 취재를 정말 제가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네네. 취재하면서 정말 저와의 싸움이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성 씨가 유죄를 받게 될 경우에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검증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하라는 뭔가 그러니까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끝없는 검증과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당사자는 정말 오죽했을까 싶어요. 아. 사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맞아요.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뭐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1심에서 유성 씨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요. 검찰에서 검찰과 국정원에서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요. 그 증거를 조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 문서를 손을 댄 거죠. 2013년, 14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국정원 요원들이 자살하고 또 그것을 도와줬던 민간인 요원들이 기도를 네. 했던 정확히는 둘 다 자살 기도죠. 오늘 참 많이 보이네요. 예, 둘 다 자살 기도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 조작을 도와줬던 중국인 협조자가 자살 기도를 하면서 당시에 모텔 방에다가 피로 이렇게 글씨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국조원이라고 피로 썼어요. 근데 그 국조원이 뭐였냐면요. 국가정보 원래 국정원은 뭐의 약자냐면 국가정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조작원이라는 아주 야유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조작 같은 일 시켜놓고 나한테 이런 뒤집어 씌우니까. 꼬리 자르게 한다라는 네. 일종의 항의성 자살 기도였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구속 상태가 되니까 다른 국정원 직원도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아주 오랫동안 블랙 요원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베테랑 국정원 요원이었었는데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도 아주 운 좋게 다행히도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요. 예. 하필이면 이 사건이 딱 살아나고 나고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딱 그때만 기억이 안 난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그때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증언을 일관되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던 사건이죠. 아니 진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네,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영화 현실이 같은 더 무슨 영화 같은 영화 거죠.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
자꾸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성 씨가 북한에 갔다, 중국에서 북한을 갔다. 네. 그 출입경 기록이 있다라는 것들이 당시에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이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조작된 기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핵심적인 기록들을 조작했다라는 것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시에 국정원 요원 4명 그리고 민간인 협조사 2명만 처벌을 받고요. 검찰은 아예 처벌받지 않았어요. 형사처벌받지 않고 징계만 내부적으로 받고 끝나버린 사건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그 검사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증거도 인멸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래서 이거를 간첩으로 만들려는 아주 의도적인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일종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기 편 봐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국정원한테 속은 죄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정리하면 딱 그런 것들이에요. 검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건데요. 서로 떠넘기게 하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한국 사회에서 결국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는 건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다 일일이 검토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소를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종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도 검사고요. 당시에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사들은 쏙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사 위에서 재조사 대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다시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그 조사 내용들을 제가 좀 취재를 해서 이번에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조사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지금 검찰 과거사위가 뭐 어떻게 지금 조사를 했고 내린 결론은 어떤 건지 좀 정리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유성 씨가 그 당시에 또 간첩이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 국정원에 냈던 게 뭐냐면요. 유성 씨가 북한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 사진들이 핸드폰에 있어서 그것들을 증거 기록으로 냈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 좀 이상한 게요.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고 여겨졌던 게 사진을 종이에 프린트해서 냈어요. 원래 핸드폰에 있는 디지털 파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디지털 파일로 내야 되는 건데 종이에 뽑아서 이 종이에 북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거 북한에서 그 당시에 북한 갔다라는 증거를 냈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이 변호인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위치 정보가 중국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을 중국 집에서 다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종 합성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진은 북한이 분명히 맞는데 그걸 찍은 장소가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파일을 내지를 않고 종이로만 내면서 마치 그때 북한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국정원이랑 검찰이 증거를 냈던 건데요. 그 사람 하나를 진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려면 진짜 별짓을 다 했군요, 진짜. 근데 그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게 그게 별다른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황당한 아니 일이에요. 요즘 그 포렌식 기법은 진짜 맨날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맨날. 포렌식 업체에 맡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폰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사실은 상세 정보 같은 걸 눌러보면 위치가 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다 사실은 은폐했다라고 그러니까 알고도 숨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는 다 내버리고 유성 씨한테 유리한 건 다 빼버렸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는 간첩을 만든 거죠. 사안인 건데요. 이제 그래서 뒤늦게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검찰 과거사위가 물어보니까요. 국정원에서 어떤 핑계를 대냐면 2015년까지 국정원 요원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동법을 잘 몰랐다. 나 진짜 이것들이 2015년이 정말 얼마 안 된 시절이거든요. 그때까지 그럼 국정원에 다니지 말라고 그래. 그런 정보도 못할 정도면 진짜로. 예, 그리고 그러한 변명들을요. 그 당시 검사가 그대로 들어주고 했다라는 것이 아주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아까 취재한 기자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혹시라도 하는 의심도 들 뿐더러 그러면서 근데 이 당사자는 아닌 피해자가 아닌 당사자는 그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웠고 진짜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 같아 정말. 네, 그것도 사실 정말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요. 유성 씨 케이스는 정말 운이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좋은 변호사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무료 변론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정말 증거를 다 샅샅이 찾아가지고요. 중국까지 갔다 오면서 그 결백을 밝힌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준 조력자가 없으면요. 어느 이 시간에 누구 한 명이 또 맘먹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면 조작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느끼게 되어서요. 물론 부디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권한들이 굉장히 남용되기 쉬운 상황이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견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국정원법이라든지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 과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그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게 고초를 당했던 분, 그 조작 간첩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전에 뭐 유신 시대 군사 독재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이게 2000년대, 2010년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대한민국 6년, 사회에서 5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저로서는 정말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취재하면서 끝없이 정말 검증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소위 딱지 하나 붙이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리한가, 그쵸.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그 해당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고 한 명은 대형 로펌을 간 변호사가 됐고요. 여전히 다른 한 분은 검찰에 계십니다. 이름 밝혀 그냥 확 그냥 기사에 진짜 썼는데요. 예, 정말. 기사를 봐주세요. 아, 나 진짜 정말 이런 일들이 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는 치유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네. 개인이 겪었을 고통과 네.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희생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국가의 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짜 이게 다 색깔로 빨갱이 이런 색깔론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그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검찰 이렇게 수사를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유성 씨한테 이제 와서 무죄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은 간첩으로 딱 낙인을 찍히고 그렇죠. 살아왔었는데 예.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유성 씨도요. 그래서 해당 검사 두 사람을 이번에 과거사의 조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고소했습니다. 국정원법상 무고 날조죄로 고소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유성 씨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상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쵸. 근데 이번에 진상 규명이 조금 됐으니까 이제 그것으로서 처벌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하는 게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즘 일련의 뉴스를 보면 진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말 검찰이 검찰답게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이 문제가 좀 잘 규명이 됐으면 좋겠고 김은지 굉장한 추진력이 있어요. 아우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오래 취재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입술이 좀 빨개 근데 보니까. 예, 발랐습니다. 아까 립스틱 발랐다 그랬잖아요. 너무 카메라를 의식하는 발언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러면서 낙인 찍히는 거야. 좀 빨개. 제 입술이 빨개. 아, 말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상해. 말하면서. 이러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여간 김은지 기자가 정말 집요하게 사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묻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역사의 어떤 한순간들이니까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김은지 기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하면 잘 나오네. 다음 이제 김현희 기자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 시사인 에세이의 제2, 제3의 조재범 사건 막으려면 이런 이제 그 기사와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네네. 제가 쓴 기사는 아닌데 네. 그 저희가 저희 책 맨 뒤에 보면은 시사 에세이라고 이제 네네. 외고를 받는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문경란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님이 저희 꾸준히 글을 써주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목은 제2, 제3의 조재범 사건 막으려면 그러니까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스포츠계 미투 관련된 얘기이고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계 미투가 덩달아서 그 이제 성폭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폭력적인 지도 문화라든지 금메달 지상주의라든지 이런 체육계의 근본적인 구조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래저래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불과 1월에서 2월 사이 일인데 벌써 이제 100만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코 잊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 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취재를 하면서 요즘 말로 막 뭐 소름 끼치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랑 네. 관련된 얘기인데 네. 저희가 1월이랑 2월에 걸쳐가지고 이 스포츠계 미투 관련해서 취재를 쭉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나경희 기자 기억하시겠죠? 저번 주에 그렇죠. 나왔던 네. MB 뻗치기를 같이 그렇죠. 네네네 신이 뻗치기. 예, 네. 꿀성대 꿀성대라는 새로운 별명도 얻었나 벌써. 네, 꿀성대 거기 뻗치기 비염 기사 아, 아니에요? 맞아 비염 기자야. 제가 또 자리에 없는 후배를 훈훈해. 이미지 세탁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아, MB 뻗치기 같이 하면서 종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요. 예, 어쨌든 나경희 기자가 음. 그때 쇼트트랙 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인 젊은 빙상인 연대를 취재하면서 듣고서는 전해줬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친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줬던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젊은 빙상인 연대는 이제 쇼트트랙에 이제 자정을 해보자 하면서 네. 모인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줬던 얘기가 빙상계의 암암리에 도는 이야기인데 이거 3월 되면 다 덮인다. 프로야구 시작하면은 싹 다 덮인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폭로하고 뭐 개혁적인 움직임이 일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 다 관심 싣고 프로야구에 열광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그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자조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이런 이야기를 막으려고 하는 쪽 입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맞아요. 취지 이야기를 네,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김현희 기자가 지금 이 스포츠 미투와 관련해서 꾸준히 이제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해줬는데 예전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스포츠 성폭력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면서 언론 보도가 되면서 그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도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체육인 인권위원회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네네네. 결국엔 지금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제 묻히게 되니까 가해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야 버텨. 이것도 뻗치기인가요? 진짜 서글픈 몹쓸 이야기죠. 뻗치기네. 뻗치기라고 하면 진짜. 정말 악질 뻗치기인 거고. 그러니까. 예. 버티기. 버티기네 버티기. 근데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추세가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되게 덩달아 급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8일 이제 세계 여성의 날에 이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체육계를 대표해서 또 부스도 마련하고 체육계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그러죠. 네네네. 그러니까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체육계에서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부스를 마련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인 것 네. 같은데 스포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부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그 문경란 위원장님이 써주신 거를 좀 보면은 그곳에 실제로 이제 스포츠계의 피해자 한 분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시종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간판을 아주 크게 달아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수년간 이분은 성추행의 고통에 시달렸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서러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은 거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의지하고 기구는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사실 안 되니까 간판을 크게 달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성폭력 관련해서 체육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없느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버젓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전에 사실 스포츠계 미투의 시초라고 할 그러게요. 만한 네네. 그런 폭로가 있고 나서 대한체육회에서 2009년에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개설했고 현재는 스포츠인권센터로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피해자도 이 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았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심석희 선수 용기 있게 그렇죠. 미투를 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던 심석희 선수도 이곳의 문을 두드리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신고를 해본다 한데
산하체육회로 내려보내져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2차 가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신고 못하는 거죠. 아니 그야말로 예. 짜고 치는 거죠. 그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으면 다 그 직원들이고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투명하게 조사될 수가 없는 심지어 거겠네요. 조사를 한다면서 피해자랑 가해자를 동시에 불러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물어보고 이러는 상황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10년 사이에 뭐 이렇게 전혀 지금 진일보한 게 없지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 1993년에 영국에서도 마치 2019년에 한국처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 폴 릭슨이라는 올림픽 대표 수영 코치가 10여 년간 여자 청소년 선수 13명을 성폭력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근데 이후에 영국 정부에서는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네. 그래서 영국 체육회와 아동 보호 전문 단체가 참여했고 정책과 행동 계획을 수립할 CPSU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위기 상황의 선수나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해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인권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했다고 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특히 이 정책이 주요했던 게 뭐냐면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해당 체육단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건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국은 이제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효과가. 20년 먼저 그렇죠. 어쨌든 이 일을 겪었던 건데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쨌든 이게 더 나아지고 더 어쨌든 문제가 고쳐지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대로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하여간 참 저는 이 시사인싸를 진행하면서 그런데 뉴스가 정말 취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게 주기도 아니고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이게 정말 무슨 뭐 때문에 이럴까 싶기도 한데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버티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렇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하고 좋은 이게 정책들은 좀 실효성 있게 펼쳐나가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용기 있게 자기 고백을 한 그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그 선수를 딛고 앞으로 체육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희 기자도 애썼어요. 진짜 훌륭했어요. 좋은 뉴스 잘 뽑았어요. 네. 어디 뭐 더 마무리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으시고요? 네, 카메라 한번 보고 손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굉장히 자꾸 신경을 의식하게 쓰시네요. 하시면 나만 안 보고 있어 나만.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이 취재를 하니까요. 또 저희 시사인 지면 통해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은 아주 모범적인 마무리. 내가 이래서 김현희 기자를 좀 예뻐하는 거야. 김은지 좀 반성해. 또 반성까지 해야 돼. 김은지 선배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좀 밀어봐줘. 알겠죠. 반성하겠습니다. 네. 기사 통해서 이름 확인해달라 그랬는데 검사 이름. 아직도 무서워하는구나 김은지 기자. 그냥 계속 구박받는 컨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꿋꿋하게 간다 뭐 이런 거죠. 바꿔 컨셉을. 싫어요. 자, 우리 마타리는 또 어떤 뉴스를 몰고 왔을까요? 예. 올해 초에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유명한 평양냉면집이죠. 을지 면옥이 철거될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와서 다들 막 깜짝 놀라고 공유하고 막 을지 면옥 없어진대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았었죠.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진 가게인데 거기를 철거하냐 뭐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주로 이제 기사 제목으로 인용된 게 을지 면옥이지만 근방에 이제 청계천 그 일대의 공구상가나 이런 곳도 이제 모두 철거에
대상이 되었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영하 기자도 기사를 쓴 적이 바로 있습니다. 옆에 지금 여기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구석에 김영하 기자가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예. 그때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철거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저희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고재열 기자의 기사고요. 박원순 올가맨 도시재생의 덫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 어마무시하네요. 무서워요. 네, 박원순 시장 딱 걸렸어. 막 이런 분위기 같은데요. 네, 그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근데 이게 뭐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한번 좀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네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전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면 재개발이라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시장이 추진했던 것은 이른바 뉴타운 사업. 네네,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뉴타운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 도시재생 이게 굉장히 요즘 이제 주목받는 사업인데, 아까 그 좀 이제 개념 정리도 이제 잘 해주셨고, 그런데 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좀 별로 차이가 없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 아까 이렇게 철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도시 재생이나 도시 재개발이나 뭐가 다를 게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철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여기에 일부가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가 되면서 을지 면옥이나 뭐 양미옥 이나 뭐 그 일대의 그 노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가리 골목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대대로 물려 내려온 곳들인데 여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굉장히 큰 비판들을 받았죠. 이제 실제로 그 노가리 골목이나 이런 데는 서울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사실 지금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을지면옥 막 이런 거 굉장히 얘기하지만 민감하시네요. 그렇죠. 이 세운상가만 해도 거기에서 진짜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알고 계시네. 그 청계천 공구상가 거기가. 청계천 공구상가 가면 못 만드는 게 없고 거기는 이제 조그만 가게들이 다 그 제조를 다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보통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곳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단박에 다 정말 밀어 제낀다고 하니까 진짜 안타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박원순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엄연히 다른 두 개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갈아엎고 새 거를 이제 짓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 박원순 시장이 주목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갈아엎자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보존해서 역사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이제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서 서로 상생을 도모하자 이런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공을 원래 들였던 곳이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구역보다도 근방에 있는 세운상가이거든요. 세운상가 건물군에 있는 도시재생 구역인데 세운상가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는 것도 진행을 했었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도시재생의 하나의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근방의 재개발 논란이 너무 커지면서 도시재생, 다시 세운 프로젝트와 같은 박원순 시장의 공을 들이고 있는 도시재생의 사업으로부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아까 그 고재열 기자가 덫이라고 근데 저도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을지면옥도 철거한다 그랬다가 다시 그래요, 이제 맞아요. 이 노포를 살려야 된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살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을지면옥만 살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번복해서 또 그러니까. 비판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재열 기자도 이 도시재생 그게 덫이다 박원순에게는 그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결국엔 이제 상생의 개념으로 도시재생은 시작한 건데 어쨌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아주 무리하고 이렇게 야만적인 철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지혜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이 이렇게 다른 것도 성공적인 데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로 7017 그 고가라던가 그렇죠. 예. 뭐 은평 같은 은평의 경우도 혁신센터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나 어떤 그런 한 부분이지만 여기는 정말 수십만 명이 살고 있고 거기에 그렇죠. 또 좀 다른 특성의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잘 개발하면 아마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예. 이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메랑을 잘 피하시고 좀 지혜롭게. 예, 그리고 이게 또 잘 살렸으면 재개발과 좋겠네요. 도시재생이 또 다른 게 재개발은 금방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도시재생은 이제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도시가 살아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좀 오래 기다려주고 같이 좀 지켜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요즘 저희도 여기 팟캐스트 녹음하러 오면서 그 골목골목이 얼마나 네,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지었다 하면 싹 밀고 다 맞아요. 아파트를 지으니까 저도 뭐 그런 데 살고 있지만 굉장히 이게 나중에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긴 안목을 갖고 네네. 잘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박원순 시장이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조금 박원순 시장도 좀 마음을 좀 천천히 먹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뭔가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달려가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는 건지 네. 그분의 목적지는 어디이신지 한번 만나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도시가 좀 특히 도시 재생은 좀 느리고 네네. 천천히 여유 있게 바라봐야 되니까요.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을지 면옥도 살고 세운상가도 살고 노가리 골목도 살고 네.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드는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이 도시재생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지혜롭게 새로운 성공 사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기자들이 뽑은 뉴스 참 보면 이 시사인이 다양하게 이렇게 그 기사들을 배치하는데 어쩜 이렇게 잘 골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깨가 무거워요. 뭘 그래요. 뽑아야 되는 건지. 이 기사 외에도 볼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자기가 쓴 기사를 갖고 오는 김은지 기자. 근데 기왕이면 자기가 취재한 걸 가지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래요. 예. 알았어요. 또 커버 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커버 기사. 그래요. 기대가 자꾸 되죠, 여러분. 한 발 한 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시사인은 펼치면 펼칠수록 그 내용이 궁금해지고요. 또 기자들의 땀이 있고 기자들의 노력이 보이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두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잡지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정기 구독도 해주시고 시사인 팟캐스트 좋아요 누르시면서 함께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시사인 어떤 또 뉴스가 있을지 또 잡지를 통해서 보시고요. 오늘 뉴스픽 새 꼭지의 뉴스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와.